자,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곳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많은 위인들의 굉장히 멋진 이런 과학적인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어떤 했던 위대한 일들 중에 자기가 몰랐던 일인데 알게 된 것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됐다는 자기가 그 사람 이 위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무엇인가이고요. 일단 어, 노벨이 자신의 돈으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노벨이 프랑스 파리의 어떤 신문사에서 굉장히 자기가 죽고 자기가 나쁜, 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사람을 많이 죽인 이상한, 어, 그런 이상한 여기 신문 보도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게 됐다는 그런 거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이렇게 조금,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도 늦게 배우고, 그땐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안 좋았다는 걸 전 몰랐어요.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코흐, 마이컬슨, 톰슨 부자, 마르코니, 플레밍, 모즐리, 마흐, 페르미, 페르미 이 정도 사람들을 잘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어, 파스테르 같은 경우 요구르트나 우유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까닭이 이 파스테르가 저온 살균법이라고 낮은 온도에서도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그런 사람과 관련되어서 그 이름이 붙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 많은 훌륭한 위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싶고 가장 본받고 싶은 여기 과학자는 누구인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 저 하늘을 꾸물리는 라이트 형제, 이 라이트 형제 두 위인이 가장 본받고 싶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두 사람은 자기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어, 열심히 해서 아주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위인입니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도 라이트 형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좀 사이가 좋으니까 그거를 본받고 싶고, 그걸 존경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파스테르를 꼽고 싶습니다. 파스테르가 그 미생물의 정체를 밝혀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의 질병이라던가 여러 문제 해결에 파스테르가 큰 공로를 세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젊고 건강한 용기를 갖고 있고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쁨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55쪽에 보면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명언, 멋진 말을 남긴 것들 그런 것들이 멋져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기는 많은 위인들의 훌륭한 일들 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인물과 인물이 한 일이고요. 저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제 질문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초반에 컴퓨터는 나 나치의 무시무시한 야망을 없애는 데 한몫했고,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요즘 컴퓨터 게임을 하여서 여기 학생들이 여기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 학생들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람들 여러 가지로 살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튜링이 컴퓨터를 만든 것이 가장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님 해주세요. 저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이 가장 인류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거를 또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개발 안 했으면은 지금 저희가 비행기를 못 탔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라이트 형제 업적이 가장 인류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마지막 한 개를 제가 잘못 말했는데,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업적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곧 죽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어쨌든 항생물질의 연구에 시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 건강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거, 지금 제가 원래 네 개인데 세 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네 개, 진짜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 질문은 여기 과학을 믿는 사람들, 이 많은 위인들의 업적이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뭐 했던 업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인가가 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저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튜링 파트 213쪽을 보면은 여기 맨체스터 전산 그룹에서 일하다가 1954년 42살의 나이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고 나오고 그 뒤에 자신이 스스로 자살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왜 여기 자살을 하였는지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여기 엔진 혁명의 디젤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은 경유가 디젤인데 왜 엔진 혁명의 기술 디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특별한 거는 없고 최무선에서 제목이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무선은 화약을 발명한 게 아닌데 최무선이 발명한 건 굳이 말하면 우리가 화포 그 화약 무기를 발명한 것이고 화약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배운 건데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이라는 이름이 조금 제목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뒤에 보면 그 화통도검을 폐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 당시에 그 화통도검을 폐지했었을까? 그 역사적 맥락이 뭐였을까? 그 부분들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먼저 그 지훈이가 궁금하다고 했던 그 부분들, 튜링이 왜 자살했어? 네, 아, 자살로 이제 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튜링이 동성애자였어. 동성애자가 혹시 뭔지 알아? 네, 음, 아,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도 물론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동성끼리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는 허용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또 합법화하고 또 우리나라 최근 영화라던가 뭐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동성애를 그냥 이렇게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튜링이 그 살던 그런 시대에는 동성애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 동성애자라는 것들이 그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그 튜링의 죽음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이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는 그걸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질병. 어? 지금도 동성애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도 막 강제로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훈이가 궁금했던 게 뭐라고? 디젤. 디젤이 왜? 왜 경유 이름이 디젤인지. 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훈이가 대답해 줄 수 있어? 아니요? 음, 자, 여러분들이 보면, 기관이,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고, 디젤 기관이라는 게 있고, 가솔린 기관이라는 게 있어. 네. 어? 그래서, 아, 그 증기기관은 누가 발명한 거야? 기관 아이론요? 누가 발명했어? 제임스 와트.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제1차 산업혁명을 이끈 그 부분으로서 그 가장 그 얘기하는 것들이 제임스 와트가 바로 증기기관을 만들어 냉으로 이름 내서 그 증기기관은 말 그대로 뭐의 힘으로 증기? 증 증기? 외부에서 석탄 주로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피스톤을 움직여서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젤 기관을 발명한 게 누구라는 거야? 디젤? 엔진 책 잠깐 보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디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6쪽 그 전까지는 무슨 기관이었다는 거야? 증기. 증기. 증기기관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증기기관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막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디젤이 만든 그 부분들의 그 기관이 뭘 사용했다는 거야? 경유. 경유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폭발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기관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뭘 디젤 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승훈아. 음, 반면에 여기 보면 다이물러라는 사람은 뭘 만든 거야? 가솔린 다이물. 엔진 만든 가솔린. 그 가솔린 엔진에는 뭐가 들어가? 경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발유가 들어가. 휘발유가. 휘발유. 휘발유가 들어가고 그건 외부 점화로 폭발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러지? 내연기관이란 말. 외연기관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에요. 아니요? 자, 내연 기관은 외연 기관부터 설명하면 외연 기관은 밖에서 외자가 바깥 외자야. 밖에서 힘을 주어서 뭐야 기계를 움직이는 거야. 아까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뭘 발생시켜? 증기를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의 힘으로 뭐 피스톤을 움직여서 뭐 아니면 터빈을 움직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외연기관이야. 밖에서 불 때도 쉽게 말하면. 반면에 내연기관은 아, 엔진 내부에서 뭐 하는 힘으로? 폭발하는 힘으로. 어? 폭발해서 그 힘으로 뭘 움직이는 거?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연기관. 이 내자가 안 내자야. 기관 안에서 폭발한다는 거야.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오토바이 하면 부릉부릉부릉 막 소리 나잖아. 오토바이 몰라? 알아요. 오토바이 들었어요. 부릉부릉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엔진 내부에서 뭐 하는 소리야? 폭발? 폭발하는 소리, 폭발하는 소리. 원래 자동차들도 이게 폭발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뭐 그 장치를 거기다가 그 폭발하는 소리를 없애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좀 조용한 자동차일수록 더 좋은 자동차를 하는데 너네 왜 스포츠카 같은 걸 막 굉음 막 왕 하는 소리 나지 왕 하는 소리 나잖아. 어? 네. 그거 같은 경우가 그 폭발하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내놓았던 그런 부분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제 이 내연기관에는 다시 두 가지 나뉜다는 거야. 하나가 뭐? 디젤 기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 가솔린 가솔린. 기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디젤 기관은 뭘 연료로 하고? 경유. 경유를 연료로 해서 열과 압력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디젤 기관이라고 그러고 가솔린 기관은 뭘 연료로 휘발유. 해? 어? 휘발유로 연료로 해.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디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은 바로 뭐? 디젤 기관. 경유를 원료로 하는 디젤 기관을 발명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차이를 혹시 알아? 네? 경유하고 휘발유의 차이. 몰라요. 둘 다 원유야, 석유야 원래. 근데 석유는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아. 그래서 땅 속에서 원유를 캐내면 시커먼 그 덩어리야.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이게 시커먼 어떤 그런 덩어리야. 근데 그거를 뭐 해서 끓이면 지금 여기 저기 사진 보여? 그림 보여? 그림 보이니? 네. 원유 탱크에서 원유를 가열하면 뭐 LPG는 끓이지 않아도 영하 25도씨에서 LPG는 가스니까 저기 나오고 40도에서 75도 정도 오르면 휘발유가 증발해. 휘발유가. 네. 그 다음에 75도에서 150도 되면 나프타. 150도에서 240도 되면 등유. 220도에서 250도 되면 경유. 350도 이상에서 중유가 나와.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스팔트라 불러. 벨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은 온유를 가열해서 남은 찌꺼기, 그 찌꺼기를 갖다가 도로를 깔아서 그 도로 이름이 뭐야?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휘발유나 경유나 다 뭐야? 원유의 구성 요소 성분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휘발유냐 경유냐에 따라서 그 힘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렇게 팔아서 과거에는 휘발유 값이 더 비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유 값이 조금 더 비싼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 차는 뭐야? 휘발유를 원료로 하고 있어? 경유를 원료로 하고 있어? 아니면 뭐 요즘 전기차도 있고. 저, 아빠는 휘발유고요, 엄마는 경유예요. 어. 아빠는 수소고요. 엄마는 휘발유요. 오, 벌써 수소차를 타셔?
네. 야, 아주 최첨단을 앞서가시는구나. 그래서 휘발유, 경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엔진을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했던 그런 차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궁금증이 승훈이 해결이 좀 됐어? 네.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던 궁금증. 자, 19쪽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어? 화약을 만든 사람이 최무선이 아닌데 왜 화약을 발명하느냐고. 그것도 그 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19쪽이 아니라 그 얘기는 몇 쪽이냐면 14쪽. 14쪽, 15쪽에 보면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원이에요. 이 원이라는 중국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염초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뭐야? 염초 굽는 방법, 화약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게 된 거지. 그러면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발명은 뭐야? 발명은 뭘 보고 발명이라고 그래? 처음으로 만든 걸. 처음으로 만든 것, 없던 걸 만든 걸 발명이라고. 발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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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 찾은 거요. 어? 새로운 걸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 있었지만 몰랐던 거를 처음으로 뭐 하는 거 찾은 걸 보고 우리가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최무선은 발명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한국인 최초로 화약을 만든 그러한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우리가 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 승훈이, 지훈이 이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 중국인 이원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아니면 최무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이온을 졸라서 요 화약 만드는 기술을 알아낸 최무선에 대해서 또는 그거를 알려준 이온의 행동에 대해서 지훈이 어떻게 생각해? 음, 누구 시점으로요? 아니 너가 보기에 너가 음, 판단하기에 이온과 저는, 최무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원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최무선. 음. 왜? 어떤 점에서? 이 원이 최무선한테 이렇게, 쉽게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무선한테 알려줘서 우리나라에 화약을 쓰는 화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여기 많은 왜구들을 쫓고 결국 우리나라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무선과 이원이 그런 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굉장히 좋은 사람과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러면 지훈이가 지금 말한 입장은 어디에 누구의 입장에서 그 일을 평가한 거야? 조선 사람이요? 여기는 고려 말이었고 나중에 이제 조선 그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훈이는 어떻게 평가해?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음. 그럼 승훈이가 원나라 이 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원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음, 그냥 알려주는 게 잘한 건지도 뭐 응? 별로 이득이랑 손은 둘 다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별로 원나라 좋지도 입장에서 않고 이득이나 손해가 없다? 네, 왜? 중간. 아니 어쨌든 그거를 화포로 싸워서 네 누구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 고려한테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응. 그러면은 자기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이제 뭐 알려주나 마나죠. 원나라 입장에서는 지훈이 네,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시점으로는 저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래 우리나라 갖고 와가지고 응.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 굉장히 반도체로 굉장히 큰 대국, 여기 선진국이 되었는데 응. 그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어쨌든 그렇게 원나라에서는 그렇게 자기네 거를 훔쳐간 채무서는 도둑처럼 생각할 것 같고 이거를 순순하게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준 원을 굉장히 죄인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둘 다 별로 좋은 이미지를 원나라에서는 안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냐에 따른데, 만약 평화주의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화주의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저는 편화주의자처럼 생각했으면은 그래도 그러면 최무선이랑 이원희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 아니, 이 최무선 이 사람이 이 화포를 갖고 와가지고 음, 이렇게 이토유로보미가 저 임진왜란을 열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생각할 거면은 이렇게 나쁜 놈들을 일단 제거를 해야지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최무선이 화약을 알고 이원에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최무선이랑 이원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나쁜 일본의 그런 그 군사들을 전부 다 없앰으로써 평화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평화주의자 성격인 사람도 최무선이랑 이원을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생각에 대해서. 아니, 못 들었어. 뭐? 너무 빨라서 잘 못 들었어요. 자, 평화주의자가 뭐야? 승훈아? 평화주의자요? 음, 평화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무기 개발이라던가 군사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지훈이가 정의하는 평화주의자는 조금 다른 평화주의자를 얘기했어. 지훈이가 정의하는 평화주의자는 더,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는 나쁜 악당들을 뭐 해야 된다? 처리? 물리치는. 음?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지훈이의 뭐에?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내가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격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공격 등 그 어떠한 공격, 그 어떠한 전쟁 자체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극단적인 그런 평화주의자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런 극단적 평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기 체계가 확산되는 것들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기, 없어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지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 나만 무기 내려놓는다고 평화가 지켜지냐? 어? 아까 지훈이가처럼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하면 그럼 나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서 이제 지훈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평화주의자는 또 뭐라고 말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쟁은 끊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어쨌든 뭐 답 없는 그러한 논쟁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서 지금 화약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뭘 갖고 이런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까? 오늘날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화약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려 말에는 지금은 2023년 요즘 되는 뭐가 이제 핵미사일, 핵 미사일이지. 수소폭탄, 그 수소폭탄,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첨단 국방 과학 기술인데 그 최첨단 국방 과학 기술을 둘러싸고 각 나라가 갈등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아주 최첨단 기술은 우리나라에게 뭐 하지 않아? 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뭐 하려는 것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것도 개발 못하게 해. 승훈이 왜 그럴까? 미국은 미국한테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 미국한테 반란? 반란을 일으킬까 봐? 네.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잘 듣는 나라인데 미국 말을 잘 아, 듣는 나라인데 북한이랑 통일해서 미국을 공격할까 봐.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때문에 지훈이 음, 왜 미국은 반대할까? 못하게 할까 우리한테 그 좋은 기술을 넘겨주지도 않을까? 아주 좋은 기술 넘겨주지도 않을까? 잘못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다. 누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한국이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 어, 네가 잘못 만들어서 피해를 입는다는데 누가 피해를 입냐고?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 뭐라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북한한테 침략당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있는 방어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일본만 민주주의가 되면은 공산주의 세력이 일본까지 덮칠까 봐요. 그러니까 지훈이 생각에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그 화약 같은 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 화약 잘못 만지면 애 다칠까 봐 네, 걱정해서. 네. 승훈이. 음, 괜히 우리나라한테 알려줬다가 우리나라랑 친한 다른 나라한테 알려줄까. 우리나라한테 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한테 알려줄까 봐. 그럼 다른 나라한테 또 알려주면 왜 문제가 되는데, 승훈아? 그러면은 그 미국의 기밀 정보가 녹지. 음.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른 나라에게 알려주면 아,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 그게 뭐야? 자기들의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 네.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알아버리면 자기들의 강력한 힘이 사라지잖아. 즉, 선생님만 총을 들고 있고 지훈이하고 승훈이는 총이 없어야 지훈이나 승훈이가 내 총을 무서워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선생님이 총 만드는 거를 알려줘갖고 지훈이, 승훈이도 총을 갖고 있어. 그럼 내 총이 특별히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훈이나 승훈이한테 총 만드는 기술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만 총을 갖고 있어야 지훈이, 승훈이를 내 밑에 둘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래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총 만드는 기술을 안 알려주고 총만 파는 거야. 아주 비싼 값에. 근데 지훈이나 승훈이가 총을 만들 줄 알면 내가 그 총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없게 되지. 이해가? 그래서 지금 네. 현재 미국은 아주 대단한 기술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안 팔아. 가장 최고의 기술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기술은 돈 받고 팔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자국의 뭘 위해서? 이,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9쪽에 보면 중간 네. 그러나 최무선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우왕이 신하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뒤 우왕의 아들 창왕이 임금이 되자 대신들이 창왕을 설득해 화통도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화통도감의 문을 닫았다. 화통도감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는데 왜 화통도감을 폐지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원나라의 기술을 뺏었다고 음, 쳐들어올까 봐요. 음, 또, 저요. 음. 대신들이 여기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물러나게 했다니까 대신들이 이렇게 최무선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가지고 최무선 음. 이렇게 물러나게 한 거 아닐까요?
대신들이 이러쿵저러쿵 설득해가지고. 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화통도감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창왕을 설득해서 화통도감을 폐지했다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책에서 보면 태조인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화통도감을 폐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른바 그 화통도감을 유지하는데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거야. 돈이. 막대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할 돈이 없다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국방 그런 화통도 화약무기 만드는데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화통도감을 뭐해? 폐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또는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꾸 화통도감을 갖고 화약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원나라나 주변 나라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북한에게 맞서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북한의 핵에 맞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음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핵무기를 마음대로 개발을 못해. 왜? 미국이 막아가지고. 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미국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만들면 안 돼. 그런 그 부분들처럼 화통도감이 당시 그 정세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화통도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더 급한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겠지.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국방 예산을 늘려 안 늘려? 안 열려요. 안 안 늘려요. 늘린다는 거예요. 승훈이하고 지훈이네 동네에 도둑이 없어. 도둑 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집에 뭐 세콤 설치하고 방범장 설치하고 막 그런 거 설치하는데 돈을 들일까 안 들일까? 안 드려요. 그런데 돈 안 들이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외식을 한번 더 하고 그 돈 가지고 문화 생활을 더 하지. 근데 여러분 집에 자꾸 막 옆집이 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랬을 경우에는 세콤도 설치하고 방범창도 설치하는데 돈을 뭐해?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결정들을 또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이 책의 구성의 특징이 있는데, 음, 이 책은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 최무선부터 튜링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인물만 바뀌었지, 구성, 그 음, 서술하는 방식은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앞에는 업적 같은 거나 노벨상을 받았던 얘기 같은 거 나오고, 아, 한쪽 정도 하고, 뒤는 어릴 때 얘기부터 차차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죽어요. 자,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책은 어릴 때의 뭐, 일화, 에피소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일화를 조금 소개, 일화 소개. 그 다음에 간략한 뭐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과학적, 업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장점은 뭘 볼 수 있을까?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 어, 업적이요. 다양한 인물의 뭐야 업적을 업적이요.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책의 장점이야. 하지만 이 책의 단점, 아쉬운 점, 문제점은 뭘까? 확실하지 않은. 어, 업적에 관해서 뭐야?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 사람이 뭐 했다.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지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아쉬운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마치 뭐 뷔페라고 해야 되나? 뷔페 같은 경우인 거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 하나하나 최무선 허준 하나하나가 따로 한 권의 책으로 도 부족할 만큼 충분히 설명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개론서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어떤 그런 책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 있고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 따로 정해서 그 인물들에 관해서 더 이제 알아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책이 과학을 빛낸 사람도 몇 권이야? 3권이요. 3권이야. 3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1권과 2권도 있어요. 1권과 2권이 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권에는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승훈이하고 지훈이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승훈이부터. 일식을 예언한 탈레스, 기적의 사람 히포크라테스. 학교의 심장 아리스토텔레스, 교과서 1500년의 신의 유클리드. 무력을 건져낸 아르키메데스, 화학의 천재 장영실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엠바레 과학자 갈릴레이. 떠돌이 별만 따라다닌 케플러, 화학 연구에 앞장선 보일. 사과와 우주의 천재 뉴턴, 하래침을 발명한 플랭클린. 산소를 발견한 라부아지에, 원자론의 신비를 벗긴 돌탄. 전도통신의 별 모스, 품종 계량의 마술사 오장춘.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승훈이, 지훈 이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히포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돌턴이랑 뉴턴이랑 갈릴레이랑 장영실은 들어봤어요. 승훈이는. 저는 장영실이랑 갈릴레이랑 뉴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3권 말고도 1권이나 2권도 여러분들이 구해서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훈이나 승훈이가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교과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인물들 정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8쪽 선생님, 보겠습니다. 승훈이 여기 진행하기 안 해요? 그렇구나. 쌤이 지금 맞다. 깜빡했어. 승훈이가 저기 하는 걸 까먹고 있었어. 미안해, 승훈아. 자, 네, 승훈이 진행하겠습니다. 저 그 두 개 했는데 한 개 겹쳐가지고 한 개만 할게요. 음, 이 책에 나오지 않는 위대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이 책에 나오지 않는 위대한 사람은 일단 음, 세종대왕님이고요.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한 가지 말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씨 해주세요. 네, 저는 세종대왕님과 같은 시대에서 세종대왕님을, 님의 충신인 장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럽 국가 못지않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천문 기술과 다른 많은 시계 같은 것도 잘 만들었고, 노비 출신인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엄청난 것을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인터넷 과 관련되어서 요즘 현대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하게 그 사람 이름들을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도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이런 것들을 창립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과학자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28쪽 보겠습니다. 첫째 줄, 지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호주는 청진집이라는 의학책을 다시 고쳐엮었고 태산집이와 구급방이라는 의학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냥 업적만 나와 있을 뿐 그 업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점들이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잘 몰랐어. 이런 책을 쓴지도 몰랐고 허준하면 동의보감만 알았지 뭐 창진집이니 태산집이니 구국방이라는 책을 펴낸지도 몰랐는데 창진집이라는 책은 천연두 들어봤어? 네. 네. 천연두에 아, 관한 그러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산집요는 그 아이들, 태아들, 그 엄마들이 임신해가지고 아기 돌보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태산과 태아보에 관한 그러한 책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관련된 책이야. 그 다음에 구급방이라는 책은 구급차 알아? 혹시 구급차? 네. 알죠. 구급차가 뭐야? 앰뷸런스. 앰뷸런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구급방은 위급 환자의 그 치료법, 이런 것들, 구급방.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처치에 관련된 그러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칼이 넘어가서 35쪽. 그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첫 번째 문장, 수능 인간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이다. 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승훈이? 일단 갈 때는 바람이 많이 흔들리죠. 음,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이 많이 바뀐다? 어, 그렇지. 지훈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말 플러스 갈대라는 것들인데 승훈이가 말했듯이 갈대는 바람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늘 이렇게 흔들리는, 번뇌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선생님은 사실은 파스칼이 과학자라고 별로 생각 안 했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팡세라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명상록, 수상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책은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팡세라는 책이. 팡세라는 말 자체가 생각을 뜻하는 프랑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과 관련돼서 보면 파스칼이 수학자로서 연구한 것들이 기하학이 뭐야? 기압이요? 기하학, 네? 기압이요? 기하학. 기압? 잘 몰라요. 기하학. 기하학이 뭔지 잘 몰라? 네. 기하학은 여러분들 이미 배우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기압, 저 기압이요? 점, 선, 면, 도형, 공간에 관해서 뭐? 연구하는 학문. 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에 관해서? 수학이요? 그 수학 중에서 수학 안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계산하는, 연산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눌 수 있는 연산하는 것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뭐에 관한 거? 도형. 점선면, 도형, 공간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를 기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파스칼이 처음에 방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들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깨닫는다던가 이런 부분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여기 이 37쪽에 보면 17살 때 뭐 원추형 선론이라는 새로운 학설과 그다음에 또 뭐 37쪽 파스칼의 정리? 평면 기하학의 정리를 내놓아서 이 평면 기하학의 정리는 오늘날 파스칼의 정리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요 수학자 중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기하학 이 도형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파스칼이라는 거야. 됐니? 네. 네. 또 이 파스칼의 원리라고 되는데 파스칼의 원리가 뭐래? 38쪽. 완전히 막힌 용기 안에 정지 유체 가운데 한 점의 압력을 어떤 크기만큼 늘리면 유체 가운데 모든 점의 압력은 같은 크기만큼 늘어난다.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아니요? 전혀. 요 말들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 여기 그림 보이니? 네. 어, 요 완전히 막힌 용기 안에 정지유체 가운데 한 점의 압력, 여기 요 F1, 요거 누르면 어? 네. 어떤 크기가 늘리면 유체 가운데 모든 점의 압력이 같은 크기만큼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너네 왜 그 포크레인이지 포크레인 네. 중장비를 이렇게 작동시키는데 요 파스칼의 원리가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학이 단지 뭐 수학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아까 요 파스칼의 원리가 자동차 리프트에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거 포크레인도 파스칼의 원리가 뭐 되고 사용되고 요 부분들 여기 지금 이 주사위 버튼 누르는 거 보여? 네. 주사위 이 힘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이유가 요 파스칼의 원리에 바탕을 둬서 요게 이제 가능한 그 부분들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칼의 원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또 파스칼 관련되어서 또 38쪽에 보면 파스칼이 새롭게 만든 게 뭐? 수학에서 승훈이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은 원리인가요? 막 이제 욕조에 물을 받고 아빠가 들어가는데 음. 물이 넘치는 것도 그럼 같은 건가요? 그건 다른 거지. 유레카. 그건 누가 제기한 거야? 유레카요? 유레카라고 외쳤던 누구? 아, 그 이름 아니었어요? 유레카라고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렇게 외친 거고 아르키메데스라는 아, 사람이 그 부력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했던 그 뭐 질량만큼 뭐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여기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나중에 우리 승훈이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기로 하고 그 38조 하단에 나오면 파스칼이 또 뭐에 관해서 수학에서 파스칼의 뭐 어떤 원리. 분야를 확률론? 뭐라고? 확률론. 확률론. 확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수학의 한 부분에서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이 확률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뭐래?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내기를 중지한다면 그때는 내기판의 감정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래서 돈 내기 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뭐야 내기가 그만뒀을 때 그럴 때 그 판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어떻게 나눠 가는 게 더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지금 뭐 내기를 하고 있었어. 어?
열 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그 돈을 다 갚기로 내기를 했어. 네. 근데 지훈이는 지금 5판을 이겼고 승훈이는 지금 2판을 이겼어. 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 그 지훈이는 지금 5판 이겼고 지훈이는 2판 이긴 상태 속에서 그럼 이 상금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냐는 얘기야. 그럴 때 그 계산을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야? 파스칼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뭐가 나온 거야? 확률론이 나온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확률론들이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데서 그 확률이 얼마일 건가라는 부분으로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쌤이 파스텔 얘기 잠깐 했는데 너희도 혹시 파스텔 우유, 파스텔 우유부터 먹어봤어? 저 그거 유치원 때 먹었다가 토했어요. 토했어. 특별히 파스텔 우유라서? 근데 그게 조금 뭔가 농도가 아, 다른 우유는 먹어도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파스텔 우유, 뭐 파스텔 요구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야. 그 파스텔 우유라고 이름이 이 파스텔인데 어. 또 이름에 왜 파스텔가 붙었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 파스텔 우유를 만든 회사에서 그 민사고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민족사관고등학교. 아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그 파스텔 우유하고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 파스텔 우유에서 우유 이 회사를 세운 회장님이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다 무료로 급식 교육을 하고 아주 좋은 교육을 뭐 우수한 교육, 뭐 영재 교육 뭐 이런 거를 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 회사는 이름을 파스테르라고 붙였는 건가라는 부분들이지.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책에 나와 있는 51쪽 보면 뭐 제일 하단에 파스테르 자원살균? 원살균 저온살균법이라는 것들을 이 파스테르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살균법에는 커다랗게 3가지 살균법이 있대. 살균이 뭐야? 균을 없애는 거요. 균을 없애는 거야. 균을 없애는 거.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초고온 살균법을 갖고 130도씨. 130도씨에서 2초 동안만 살균을 하면 그러면 균들이 가장 뭐 한다는 거야? 죽어요. 짧은 시간에 다 죽는다는 거야. 그게 초고온 살균법이야. 근데 이제 초고온 살균법은 어떤 문제가 있어? 너무 뜨거운 위험해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유산균과 단백질이 일부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야?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고온 단기간 살균법은 72도에서 75도에서 약 15초에서 20초간 살균하는 방법이 고온 단기간 살균법. 그 다음에 이 파스텔가 만든 거는 저온 살균법인데 약 63도에서 65도에서 30분 동안 살균. 그럼 저온 살균을 하면 유산균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단백질도 변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파스텔 우유는 자기들 우유가 다른 우유들보다 더 뭐하는 우유다? 건강은? 유산균도 있고 단백질도 더 살아있어서 더 좋은 우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야. 그래서 파스텔 우유가 처음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홍보하고 막 했던 거지, 그때. 근데 이제 그 파스텔 그 우유가 오히려 나중에 많이 비판을 받아. 오히려 역공을 당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젖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고 취급하기도 까다롭고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른바 뭐 무슨 고름우유? 고름우유 그 파동이 한번 벌어졌어. 그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파스텔 우유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공격을 당했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그 장학사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돈을 많이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귀족학교로 좀 이렇게 뭐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저온 살균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게 이 파스테르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파스테르가 그 외에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53쪽 수술실 얘기가 나오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살려고 수술하잖아. 근데 옛날에 병원 가서 수술하면 오히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살균을 안 해서요. 어? 살균을 안 해서 세균이 막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훈이가 의사인데 A라는 환자를 수술을 해. 그래 놓고서는 바로 또 뭐야? 그대로 가서 B라는 환자를 수술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A라는 환자가 갖고 있는 균을 지훈이가 누구에게 옮긴 거야? B요. B라는 환자에 옮긴 거야. 그러니까 B라는 환자는 뭐 작은 질병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A라는 환자로부터 더 큰 질병의 균이 옮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실들을 뭐였다는 거야? 그전에 몰랐다는 거야. 뭐 지훈이라는 의사가 뭐 수술하다가 또 누가 아기 나오러 오면 그 아기를 또 받아. 그러면 그 수술하는 환자에게서 그 균이 그 아기에게 뭐 하는 거야? 산모에게 아유.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거지. 그럴 때 바로 이 파스테르가 뭐 함으로써 소독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그런 사고들을 수술실에서 그 감염돼서 어떤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염돼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종종 벌어지고, 어린이들은 그 병원에 문병 같은 거 잘 못 오게 하는 거 알아? 네? 응?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시고 그러면 손자들 보고 싶다고 해서 손자들이 원래 문병을 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문병을 잘 못 오게 해. 그 이유를 혹시 알아? 균이 옮을까 봐?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병에 쉽게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잘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둥글둥글 지구촌 국제구호 이야기, 둥글둥글 지구촌 국제구호 이야기라는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인물들 나왔는데 몇몇 인물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인물도 살펴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1권, 2권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